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전 영상 업로드하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 비트코인이 훅 빠지는 걸 보고 FTX 쇼크가 한 방 더 왔나 싶어서 급하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후 1시 전후로 5% 넘게 훅 빠지면서 2만 달러를 순식간에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2만 달러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는데 이 빌어먹을 FTX 쇼크와 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꽤나 강렬한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나 싶어서 봤더니 새로운 꼴값쟁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바로 바이비트입니다. FTX 투자사이자 마켓메이킹 기업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바이비트 거래소의 토큰인 BIT를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바이비트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면서 BIT도 FTT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20% 수준의 동반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바이비트 BIT 토큰은 또 왜 등장했냐? 이건 좀 스토리가 있어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아무래도 싹 다 돼지 독감에라도 걸렸나 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본 것처럼 LBRY가 SECY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과연 이게 리플 사건에 있어서 악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상황 자체가 예민해서인지 리플 진영의 변호사들, 평소에 그렇게 입을 잘 터는 양반들도 다소 조용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쟁점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리플 사건을 이슈 트래킹의 관점에서 접근해온 제 개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들 계실 테니까 이 상황적인 분석이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금투세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국회에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래도 기재부는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일을 하긴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1야당이 이게 법인세, 종부세 인하와 함께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정부 여당의 멍청함, 무능함, 무책임함 이런 것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헛짓을 하면 야당이 이걸 지렛대로 잘 삼아서 정치적 공격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거의 만만치 않은 멍청함을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폴리곤, 매틱이 반등하는 걸 보고 이게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좀 더 빠지거나 하면 폴리곤을 조금씩 담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공포의 가중이 아니라 바이더딥의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하락세를 잘 관찰하시면서 기회로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의 투자 스탠스에 따라서 의미 있는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11월 트레이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금 규모는 큰데 참여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들 하니까 평소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상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선물 거래에 나서시는 거는 그닥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선물 거래 위주로 잘 해오신 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19,300달러대까지 일시 후퇴하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FTX 사태가 다소 짜증나는 양상을 추가로 확인해주면서 테라 루나 사태 당시의 공포, 또 셀시우스 파산 사태의 공포, 이런 비교적 최근의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공포감을 고조시킨 모습입니다. 이번에 FTX 사태 우려를 막연하게 최고조로 끌어올린 얼빠진 존재는 다름 아닌 바이비트였습니다. 바이비트의 탈중앙화 조직인 비트다오가 바이비트 토큰인 BIT 토큰이 20%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덤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정말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벤저 바이비트 공동 창업자는 비트다오 커뮤니티가 알라메다의 덤핑으로 인한 BIT 토큰 폭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알라메다는 3년 동안의 거래 불가 약속을 위반했다. 비트다오 커뮤니티는 알라메다 측에 BIT 보유량에 대한 자금 증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얘들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알라메다와 비트다오는 지난해 336만 FTT 토큰과
1억 BIT 토큰을 지분 교환을 했고 양측이 3년 안에 이걸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걸 놓고 생각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번 바이낸스와 FTX의 갈등 양상은 이미 이때부터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알라메다와 비트다오가 이런 협력 방식의 협약을 맺었을 때 바이비트와 FTX 연합군의 이미지가 형성이 됐고 이게 바이낸스 토큰 BNB에 맞서는 모습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이낸스가 트위터에 대한 투자를 단행해서 일론 머스크를 도와버린 상황에서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CEO가 FTX를 완전히 조져버린 것이어서 이게 참 미친 고래들 싸움에 우리 같은 새우들 등 터지게 만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짜증 수치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번에 BIT 토큰이 폭락하자 비트다오는 알라메다가 약속을 깨고 이번에 BIT를 덤핑한 것 아니냐 이 같은 의혹을 제시한 것이고 급기야 덤핑을 하지 않았다라는 온체인 주소를 공개해라 이렇게 요청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안에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336만 FTT 토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바이낸스의 FTT 처분 결정으로 지금 시장에 이 사단이 났는데 여기에 바이비트까지 칼을 겨누면서 시장의 공포심은 극도로 달했고 FTT도 폭락, BIT도 폭락, BNB도 하락, 끌어내리다 내리다 비트코인까지 급락 이렇게 지들끼리 치고 박는 싸움을 하면서 이것들이 진짜 이 산업의 리더들이 맞나 확실히 돈에 미친 존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상황이 곧장 벌어졌는데 알라메다 CEO 캐롤라인 앨리슨이 BIT 보유 내역 확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빠서 말 못하는데 그거 우리 아니다. 조만간 사실 확인해주겠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밝혔고 이후에 벤저우 바이비트 CEO가 커뮤니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준 캐롤라인 앨리슨 덕에 커뮤니티가 자신감을 얻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알라메다가 지금 건너고 있는 해협 잘 항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인 것은 만약 바이비트 CEO가 알라메다의 BIT 덤핑이 의심됐다라면 알라메다 CEO에게 DM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직접 1대1로 확인하면 될 그런 일입니다. 이게 무분별한 의혹 제기 방식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이게 무차별적인 공포 확산의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전체에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들이 지난 강세장에서 다들 돈방석에 앉더니 사람들 관심 끄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진짜 무슨 장난질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배우 한석규 씨의 명대사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물론 아직 우려가 사그라든 것은 아닌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자우창펑 바이낸스 CEO의 FTT 매각 발언 이후에 모든 거래소에서 2천만 FTT가 매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물량이 모두 바이낸스가 매도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앞으로 최소 400만 FTT가 더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가 처분하겠다라는 FTT 물량은 FTT 공급량의 7.4%에 달하는 2,435만 FTT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도된 2천만 FTT가 모두 바이낸스의 물량이라고 해도 추가로 400만 개가 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금 매도된 2천만 개가 모두 바이낸스 것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FTX 쇼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FTX에서 인출이 잇따르다 보니까 뱅크런 우려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의 기고가 마툰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뱅크런 징후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FTX 1일 비트코인 유입량과 유출량을 관찰해보면 아직 우려할 만한 특이점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최근 FTX의 비트코인 이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건 유입과 유출 양방향의 동시 증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바이낸스와 FTX의 신경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있다. 보수적일 수 있지만 나는 FTX에 있는 모든 자산을 출금했다. 마지막에나마 피해를 떠안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뱅크런의 우려는 없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빵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이런 접근 방식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번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정확히는 약식 재판에서 진 LBRY 사건이 리플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예측이나 분석이 지금 간단치가 않구나, 이런 점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이빨 털기 좋아하는 리플 진영의 친 리플 변호사들도 그럴듯한 분석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뭐 바빠서 그런지 이게 너무 예민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통상 이런 비슷한 사건 결과가 나오면 엄청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왔던, 이번에도 그럴 법한 그런 양반들인데, 심지어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면서 몸값을 키운 존 디튼 변호사조차 자세한 입장은 내일 오후 5시에 밝힐게,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나 구독자분들 모두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몇몇 분들께서 LBRY 사건의 쟁점과 리플 소송 쟁점과의 연계성, 차이점 등에서 질문을 주셔서, 이건 제가 그동안 리플 소송 이슈 트래킹을 해온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수준으로 일단 상황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LBRY 소송에서 LBRY가 진 것은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반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왼쪽 레드박스가 이 판결문의 일부인데, LBRY는 하위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토큰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정한 고지가 부족하다라는 광범위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공정한 고지 이슈는 SEC가 해당 토큰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LBRY는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SEC가 사전에 이게 증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에 고지하지 않았다, SEC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펼쳤지만, 이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게,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법원의 판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패소 핵심 원인이라면 리플의 경우에 공정한 고지 이슈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리플 측도 지금까지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점을 서브 쟁점으로 부각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리플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재밌는 지점은, 리플은 오히려 XRP가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고지를 사전에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8년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양반이 XRP는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멘트를 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 증언을 한 상태이고, 당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로이즈먼의 비서 브룩스의 메모 역시 증거로 제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고지 이슈를 LBRY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해서 약식 재판에서 졌지만, 리플의 경우에는 나름 탄탄한 논리, 증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1대1로 대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고지 이슈는 리플 소송에 있어서는 서브 쟁점이고, 메인 쟁점은 과연 XRP는 하위 테스트 적용을 받는 증권인가,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인가, 대체 그 기준이 뭔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LBRY 사건 결과를 기계적으로 리플 소송이나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입시키긴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의 댓글 가운데 LBRY 소송이 패소했기 때문에 XRP는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모든 재산을 거래소에 입금해서 전액 XRP를 매수할 겁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사 소송에서 지더라도 갈링하우스 CEO가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태여서 아마 소송에서 질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국을 떠나는 공식 결정이 나오면 XRP는 폭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영상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멤버십 전용 영상에 담길 내용은 전문 분석가들의 더 디테일한 분석 내용들이 우선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돈 주고 사서 보는 자료들이고 단기 대응을 할 때 참고하는 자료들이라서 이런 자료도 함께 공부하시면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매도 타점 잡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장기 대응만 하시는 진성 홀더 분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커피 한 잔 사주시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받아서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